자, 그런데 그런 또 맥락에서 금융 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인데 네. 이런 대출 규제가 이 수요 억제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이분들이 뭐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 거기서 이제 뭐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 대출도 마찬가지고 구입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을 살려고 했을 때 그 집을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 하면 그 집을 살 수 없는 거니까 결국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춤주춤하면서 예. 고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 흔들림의 현상은 나타날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근데 문제는 시장은 단기적인 움직임보다 결국 장기적인 추세가 맞는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저는 장기적인 추세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좀 걱정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거나 또는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네. 그거를 막았을 때는 예. 그 물량 자체는 이제 제대로 거래가 안 되니까 주춤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가격을 떨어뜨릴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사야 되거나 또는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주택이 필수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주를 하기 위해서 뭔가 또 궁리를 할 것이고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방 구간에 있는 물건들을 쳐다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구간이라는 가격이 더 낮았거나 썼거나 예. 또는 예를 들어서 빌라를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있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빌라를 관심 둔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하방 구간에 있는 상품들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예. 왜냐하면 전세가 부족하거나 또는 물량이 적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딘가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까딱하면 하방 구간에 가격대가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똑같은 현상이 예. 2006년부터 8년 사이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인의 현상은 아니었는데요. 예. 그때 나타났던 제 기억으로 규제가 그때 처음 등장한 게 DTI 규제예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때 DTI 있었죠. 예. 네, DTI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DTI 40% 이런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집을 못 사게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2006년부터 2008년인데 예. 오히려 그때 구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아파트가 어디냐 또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 지난장의 초반부에는 중대형 아파트가 선호해서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곳에 이제 DTI가 되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급등하는 장이 왔었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도강이라고 표현되는 그렇죠. 예, 거기 많죠. 예, 표현되는 그 단어가 그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예. 노도강 지역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됐었죠. 여기에 그조차도 못하는 분들은 빌라로 들어가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도 빌라 가격이 아파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 빌라 가격도 조금 오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방 구간이 움직이는 현상이 중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안 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텐트 치고 살 수 없는 주택이라는 필수제 특성상 예. 결국 어디론가는 들어가야 될 테니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점점 낮아지는 하방 구간을 올릴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뭐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못 내서 뭐 청약을 포기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실수요자들, 예. 서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대출을 그렇게 크게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했는데 예. 일반인들은 규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을 나중에 이제 입주하는데 또는 중도금을 중간중간 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일반화되는 시장이니까 네. 분명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장인데
그 가계 부채의 그 상승률이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그 부분을 6%인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딱 맞춰놓고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면은 지금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되고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면 좀 핀셋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막았던 건 아닌데 또 이제 가계부채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여기에만 또 포커싱이 되게 되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실수요자들, 지금 실수요자들이 결국 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이 더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은 어딘가는 또 그러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날 거고요. 분명히 미분양이 나면은 또 누군가는 미분양이 나니까 집을 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그대로 또 가격은 요즘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니까 30대 젊은 분들은 이런 시장 환경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베팅을 하고 또 연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인데 너무 가계부채 쪽에 뭐 6%라고 하는 또는 이제 뭐 내년 지나면 또 4%로 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이는 것은 좋으나 실수요자들을 조이는 순간 결국 그 문제는 더 큰 시장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출 규제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기준금리 인상인데 일단 한 번은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 번은 이제 또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기준금리를 여러 번 인상을 하면 실제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바로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약간 좀 경험치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난장도 보게 되면은 2005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집값에 영향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집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또는 이제 연끌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현재 금리로 계산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수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는 그 금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경험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담보대출을 제가 5점 몇 %를 2005년도쯤에 받고 있었는데 2007년도쯤에 7점 몇 %였어요.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번 장에서도 누군가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집값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자신들한테 부담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금리 인상이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가끔 가다 보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0.25 했다고 집값 떨어진다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지금 결국 그 정책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은 연끌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가격 탄력성이 주택의 가격 탄력성이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그래서 다음 달부터 또는 내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쓰신 저서 이게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7단계로 나눴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집값이 쭉 올라가는 거를 뭐 확산기와 급등기 이렇게 나누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급등기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표현했던 것 중에 이제 상승장의 가장 이제 후반부에 접근하는 그 시점이 확산기와 급등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나누셨더라고요. 급등기라고 표현했는데 확산기와 급등기로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가
확산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그나마 좀 있었던 사람들이 지역을 찾아서 움직이는 풍선 효과들을 나타나는 현상을 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급등기라고 하는 부분은 부동산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마저도 부동산 시장이 이제 돈이 된다더라 또는 가만히 있다가는 뒤처지겠다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장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급등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책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조금 제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급등기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그냥 무조건 오르는 시장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뒤에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썼지만 급등기가 그만큼 관심 없는 수요가 늘어났으니 엄청나게 오르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이때부터가 리스크가 가장 많은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나중에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이분들이 조금 상처를 입거나 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요즘에 와서 제가 리스크를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급등기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상승하니까 집을 사라라는 시장이 아니라 그렇게 급등하는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뒤안에 변동성이 심하고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고 리스크 관리까지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은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드문드문 좀 거래되는 게 그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렇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이 원래 그 급등기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은 급등기 후반부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는 경우는 하락의 징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예. 사실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변형된 시장인 것 같아요. 아, 변형됐어요? 예, 변형돼서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징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기저에 계속 있었던 공급 부족. 아. 이 공급 부족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 집주인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있다라고 딱 구분을 해놓게 되면 집주인은 지금 고민이 없을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든다고 그러지 매수 심리는 계속 있지.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을 낮춰서 내놓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다 예, 보면 당연히 호가가 예. 한 번 더 올려볼까? 옆집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5억에 팔았다는데 그럼 나는 한 16억에 내놔볼까? 라고 해서 하는 시장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해서 15억짜리가 16억이 거래를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조급한 아.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래량 자체는 그다음에 또 집주인 같은 경우는 내놨다가 15억 5천을 16억에 내놨는데 누가 와서 사겠다라고 하면 사겠다는데 16억 5천을 한 번 더 해보자고 매물을 또 회수하거든요. 이 매물을 회수하는 현상이 결국에는 거래량 감소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면서 누군가는 또 팔았을 테니 그 가격은 다 예. 신고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급등장에서 나타나는 이 심리적인 현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그때부터 말씀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신고가가 찍는데 그게 하락의 징조다 하는 시점은 바로 그 시점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앞 단계로서 오히려 아직까지는 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오히려 거래량 감소가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 패턴이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 부동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 폭락을 할 것이다. 아니다. 네. 서서히 이게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징후가 뭔가 이제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바로 직전에 두 번 장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하락을 맞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두 번에 바로 직전 세대가 경험했던 세대가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금융위기처럼 폭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금융위기는 어쨌든 크게 두 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직전에 두 번이 왔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폭락이라고 보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징후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무조건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거나 전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분명히 된다면 네. 분명히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하락 또는 침체장이 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무슨 또 여기다가 일본 사례를 또 하나 또 양념을 치잖아요. 근데 일본 사례를 양념을 쳐서 일본의 대폭락, 예. 여기에다 금융위기의 두 번의 경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일본화시키는 경우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특별한 사례였을 뿐 예. 사실상 시장 구조상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아, 그 그런가요?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전세 가격 때문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침체장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집이 떨어지는 건 맞죠. 예. 즉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가면서 예.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즉 주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모습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라는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예. 전세 가격은 받쳐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봤지만 역전세난이라고. 예,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특별한 상황으로는 봤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세 가격이 하방을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그리고 폭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위기처럼 너무나 큰 망치로 때리는 충격이 왔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전세 시장, 매매 시장이 다 갑자기 급격히 죽었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발생을 했었고 그때는 심했죠. 네, 이제 그런 것들 집값에 때문에 뭐 120%를 갖다 예, 대출을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금 경색과 예. 금융 시장의 경색이 발생되면서 예. 급격히 무너진 거지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상으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서로 약간 뭐라 그럴까 하방을 받쳐주면서 얘를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폭락이라는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예.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나한테 언젠간 다가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비용을 또 내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할 거면은 설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예. 전세 가격에 받쳐주는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상 그렇다면 떨어져도 내가 실제로 팔지 않은 이상 명목 손실이지 실제 손실이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시장이 흘러가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콘크리트, 철근, 모래 가격 다 오를 텐데 예, 예. 그런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구축 아파트 가격도 명목으로는 손실을 잠시 몇 년간 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또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 내가 파는 시점이 올라갔을 때 파면 되는 거면 예. 이분들이 그런 포지션을 떨어진다, 하락한다 이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할 이유가 없고 예. 시장 구조상 오히려 장기적인 보유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약간 징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하락의 징후는 이제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예. 또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견뎌낼 수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징후가 나타나긴 하겠죠. 분명히 이제 예.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청약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몇십 대 1이 아니라 치열하죠. 몇백 예, 대. 몇백 대, 예. 몇천 대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또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글로 빠져나가겠죠.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청약 시장의 수요는 줄어들면서 경쟁률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것은 경쟁률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예. 입지가 나쁜 것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언제 미분양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청약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미분양이니까 예. 그 미분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예. 단 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면 폭락이다 이렇게 또 접근하는 것처럼 미분양이면 폭락이다 이게 아니라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지고 또는 미분양의 추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추세가 확실히 꺾였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졌을 때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하락의 조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그 경매 낙찰가율도 좀 이런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나요? 네. 그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은 예. 경매를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선행신호로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선행신호로. 그래서 경매 낙찰가가 높아진다, 떨어진다를 가지고 예. 그 부동산 시장의 뭐 하락이다, 뭐 아니면 상승이다라고 하는 선행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상 그 부분이 맞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은 네. 이제 흐름을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다만 이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라면 너무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예.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의 시기도 놓칠 수 있으니 예.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도 하기는 해요. 예. 시장의 흐름은 계속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게 계속 이어졌으니까 예. 그 부분을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우리 30대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집값 폭락을 좀 주장했던 분들의 근거가 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참 예를 많이 드는데 인구가 이제 좀 계속 줄 것이다. 그리고 줄게 되면은 집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은 집값은 하락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네. 그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튼 지금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네. 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인구라고 하는 부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그냥 딱 하나로 놓고 예.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 결국은 수요가 줄어든다. 예.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뭐 경제학에서도 말을 하지만 예.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화된 논리를 펼치거든요. 예. 이거는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뭐 이렇게가 하거든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네, 뭐 다른 이렇게.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방향성인 측면에는 맞다라고 봐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실제 현장과는 너무 다른 소리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딱 두 개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서울과 그냥 지방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광역시가 있고 또는 중소도시가 있지만 예. 그냥 서울과 지방이다. 네. 근데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다. 예.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5천만의 인구가 갑자기 2천만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왕이면 어디서 살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지방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말하면 입지가 좋은 곳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의 집값들이 떨어져도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떨어지거나 예. 또는 그 지역에서도 또다시 변수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대치학군이라든지 예. 또는 뭐 목동학군이라든지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서도 예. 변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다시 그 결과물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선호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뭐 장기적으로 수도권까지는 떨어질지는 몰라도 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세대의 일일지도 모르는 일일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어드니까 떨어진다? 그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입지가 좋은 곳이 너무 많다. 예. 오히려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화된 논리와 다르게 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3기 신도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선다면은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 안정에는 좀 도움은 되겠죠. 효과가 있겠죠. 분명히 도움되죠. 예. 근데 문제는 3기 신도시가 언제부터 입주가 시작될지 이게 좀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한 2025년 이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네.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예. 그리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도 지금 입주가 아직 안 끝났죠.
대표적인 게 검단 같은 경우죠. 아, 검단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검단이요? 뭐 검단은 사실상 이번 상승장에 맞물리면서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네.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단 신도시의 지금 현재 입주 물량보다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 물량을 급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검단 신도시가 뭐 한동안 좀 전세 가격이 주춤했다 예. 이런 것처럼 오히려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특정 시점에는 예.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과도하게 올랐다 또는 올랐지만 또 나름대로 이 지역이 충분히 바뀔 만한 곳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동네라면 계속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다 보면 예. 그런 기회 분명히 잡으실